open source software learning community.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라이프의 장선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그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하시는 측에서 도서를 갖고 왔는데요. 네, 도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면서 파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이제 개발 환경이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표준이 되는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좀 덜 넓게 나가서 이아스 플랫폼 물론 이제 그 AWS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이아스 플랫폼도 있는데요. 구글 중심으로 구글 컴퓨터 엔진이라는 것도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바뀌는 클라우드 환경의 이제 어떤 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명해 가면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이제 천천히 조명하는 그런 좀 애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의 성함이 존 메카시라는 분이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이제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C, 자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리스비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습니다. LISP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리스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리스브를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이제 그룹의 파운더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아마 가장 활동적인 리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루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리스 프로그래밍.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노드.js 프로그래밍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노드.js, required. 네. 노드.js라고 해서 이제 크롬에서, 구글에서 나온 거죠. 크롬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제 V8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원래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엔진을 서버 사이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리눅스 머신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머신에서 서버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사이드 랭귀지처럼 쓰게 하는 기술이 이제 노드.js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싱글스레드 모델이고 그 다음에 비동기 IO를 해서 실제 소켓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팁을 드리면 AWS에 보면 마이크로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이제 인당 그 1년간 500메가 정도 이제 메모리를 쓸 수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1년간 500메가짜리 이제 카페24에서 500원, 1000원짜리 이제 서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AWS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그런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노드.js를 깔아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병력물로 이렇게 쫙 늘리시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함수형 언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함수형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고 루비나 기타 등등의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리스비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함수형 언어의 이제 기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리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컨디셔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존재를 했고요. 놀랍게도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1959년도에 처음 창안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30-4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버추얼 머신 개념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할 때 아니면 런타임상의 에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입셉션을 던지거나 아니면 수루 받아서 아니면 런타임 입셉션은 어쩔 수 없고 덤프를 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죠. 리스비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번 다뤄보시면 컨디셔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런타임 상에 에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3번으로 할까요? 아직 제가 본 버추얼 머신은 아직 리스비의 프롬 컨디셔널 시스템처럼
여러분들이 런타임상에 일어나는 에러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 운영자 아니면 홈 개발자 아니면 그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물어보는 시스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점점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들을 런타임상에서 일어나는 에러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문제이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스템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을 때 내가 정말로 런타임, 그러니까 실제 운영상의 에러들을 해결하면서 사용자한테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맥하시는 분이 1961년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 Computing may someday organize a public utility. 이 얘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그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세미나 등에서 이제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1961년도, 그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고, 핸드폰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관념도 없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UI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인풋 장치인 마우스라는 것도 없었던 시대에 존 맥카시라는 분이 언젠가는 컴퓨팅이 퍼블릭 유틸리티,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만큼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시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의 확장들을 인해서 점점 이렇게 퍼블릭 유틸리티 개념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쓰듯이 아니면 물을 쏘듯이 내가 원하는 만큼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이제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변화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고 그런 예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고민해 본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머라이징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월드라는 맵이고요. 이게 조사된 지가 약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관리자들은 저 밑에 IaaS라고 불리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는 곳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AWS를 쓰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KT 클라우드를 쓰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거지 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 해서 파스 레이어로 좀 더 눈을 높이고요. 그리고 내가 글로벌하게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 위에 사스 레이어로 봅니다. 사실은 사스라는 용어는 원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별개의 용어입니다. 사스라는 용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는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용어이죠. 약 2002년도, 2001년도부터 소프트웨어의 그 유통 모델이 달라져야 된다. 흔히 소프트웨어의 유통 모델이 ASP라고 해서 한 사용자 아니면 한 기업, 한 조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프트웨어 형태가 아니고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더 값싸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유통 모델은 없을까라는 그런 논지에서 출발한 게 SaaS라는 용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참 아리까리한 용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SaaS라는 모델을 연구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을 차용하고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하둡 같은 분석을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스케일러비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SaaS와 융합이 되면서 저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롭박스, 박스부터 시작해서 만약 기업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CRM 솔루션으로 세일즈포스닷컴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다우에서 유통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재밌게 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HR이라고 하죠. 흔히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부분의 워크데이, WORK데이, 일하는 날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얼마나 단순한 서비스냐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주급이나 시급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출근부를 찍게 만듭니다. 네가 몇 시에 출근을 했고 네가 몇 시에 퇴근을 했어. 그럼 나중에 뭘 계산해 주냐면 그래서 너의 일주일 시급은 얼마야? 일주일 주급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의 그 죽음 명세서 그리고 네가 그 받아야 될 금액과 텍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를 계산해주는 아주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따지면 이런 서비스는 뭐 다들 하고 있죠. 그런 서비스를 그냥 기업에서 뚝딱뚝딱 만드시잖아요. 아, 우리 그냥 HR 모듈 하나 만들어 볼까? 하면 그냥 만드는 서비스죠. 다만 그 워크데이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레벨을 조금 더 높여줬어요. 그래서 타입을 시급, 주급, 월급, 아니면 연봉, 아니면 기타 등등의 뭐 그런 급여를 주는 체계들 같은 걸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개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리포팅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는 단순하지만 내가 쉽게 얘기해서 휴먼 리소스 관리에서 특히 급여 관리 같은 것들을 아주 작은 기업에서 그냥 인건비 없이 대표이사 아니면 사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굳이 격리나 아니면 다른 외부 지원이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격리 업체들이나 세무사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든 아주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워크데이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좀만 머리를 쓰면 충분히 나올 만한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월드와이드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워크데이의 성장률은 지금 현재 80% 이상, 연평균 80% 이상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 밑에 인프라스트럭처나 파스 레이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보면서 제가 좀 쓴소리를 하나 하면 좀 안타까운 게 프레임워크는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 런타임 될 수 있게 누군가 라이브하게 운영을 해주고 가동을 해줄 수 있는 주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플랫폼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제 NI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라이브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증가하고 발전을 하는데 아직도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 어떻게 플랫폼을 하지 부분에만 이제 많이 좀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키 팩터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엘라스틱하게 뭐 확장을 한다던가 버추얼라이즈 돼서 리소스로 관리하던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회사가 그 뭐 회사 얘기는 좀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클라우드 관련돼서 많은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자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그 이유는 딱 세 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야 우리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야 되지 않아?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해야지. 그거 하면은 이제 비용이 줄었는데, TCO가 줄어들고, 그거 써야지 좀 뭔가 뽀대나 보이자. 이런 게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정말로 그 황당하게도 뭐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돼요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CO입니다. 비용 감소가 사실은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모든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제가 8년, 9년 전에 이제 서버를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 통신사, S로 시작해서 T로 끝나는 모 통신사에 이제 MMS 서버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 밤 10시, 11시 정도에 이제 리포팅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SMS로 막 쌓여 있어요. CPU가 90% 치고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뭐 서버가 꺼지면 이제 달려갑니다. 예. 물론 이제 IDC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다 아시는 것들이 아니라서 물론 그 복구할 수 있는 스크립트나 뭐 매뉴얼 같은 거 드려도 결국에는 담당자가 가서 서버를 열심히 살려주고 다시 택시 타고 아이씨 나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모범 택시 타고 집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옵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이런 경험 다 한 번쯤 하시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서 누군가 우리의 서버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고 99.9% SLA 개런티를 해준다는 1년에 5시간 미만의 다운타임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체에 아니면 소프트웨어 핵심 로직에 아니면 소프트웨어 나아갈 방향에 좀 더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TCO라는 것은 꼭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모바일 쪽에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바일 쪽의 트렌드는 국내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성공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게임이라던가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함인데 게임 쪽은 빠르게 진출해야 되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제 키팩터들이 여러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위사 선택,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스라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그 도입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플랫폼에 사실 종속적이 됩니다. 대신 플랫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내가 개발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이 자동으로 확장, 스케일러블리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해준다던가 기타 등등의 기능들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향이 좀 많고요.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들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스, 파스, 이아스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잘 아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겠고요. 파스 플랫폼의 이제 비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주로 많이 쓰이는 파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스 플랫폼을 가장 많이 빨리 만든 거는 사실 구글입니다. 물론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해서 구글이 만든 파스 플랫폼 이전에도 파스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 IBM에서 얘기를 하는 소아 개념의 이제 파스 플랫폼도 약간 존재를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UDDI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노출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플랫폼 개발을 해서 뭔가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켜가지고 좀 개발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들은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SDK 레벨과 API 레벨 그리고 런타임 레벨 거기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오토 스케일러블리티까지 해주는 개념을 이제 구글 앱 엔진이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파스 플랫폼이 구글이 만들어냈구나. 처음에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어냈는데요. 파이썬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언어의 창시자가 귀도반 로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구글에 입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는 파스 플랫폼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언어를 처음으로 파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구글 플러스로 제가 그분하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자바도 잘 됐고 PHP를 빨리 만들어. PHP 빨리 만들어야 돼. 응? 워드프레스 이런 거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떠나고 나서 올해 구글 I/O에서 발표됐죠. 2014년도 구글 I/O에서 PHP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게 여러분들이 그 흔히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블로그 툴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면 서버 계정을 하나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치하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제 매월 유지 비용을 내셔야 되잖아요. 구글 앱 엔진에 올리시면 우선은 데일리 기준으로 1기가 네트워크 트래픽이 무료고요. 스토리지 공간을 1기가 쓸 수 있습니다. 1기가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블로그를 한 5년, 6년 정도 썼었는데요. 데이터를 그 심심해서 한번 백업을 받아봤습니다. 352메가 나오더라고요. 네, 텍스트 기반으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한 1기가 정도 되면 개인용으로 쓰긴 한데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런 얘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이버스 진영에서 미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좀 재밌는 게 이제 기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루비나 파이썬, 기타 등등의 랭귀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요. 뭐 헤로쿠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스 플랫폼에서 좀 센세이션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 파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파스 플랫폼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파스 플랫폼들이 가장 좋은가라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보다 파스 플랫폼은 학습 코스트가 매우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글 앱 엔진의 그 학습 코스트가 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데이터 스토어의 개념을 이해한다던가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그 학습 코스트가 듭니다. 대신 오픈스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습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로 디플로이 시키고
그걸 가지고 가상의 이제 IP를, URL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접속해보는 그런 정도로 아주 쉽게 뭐 한 15분? 빠르면 30분 안에 파스 플랫폼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파스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 없었던 환경이라고 한다고 하면 파스 플랫폼의 어떤 그 고전? 구글 에메진 같은 그런 고전을 한 번씩 보는 것들이 좋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파스 플랫폼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제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습 코스가 거의 제로인 거. 왜 그러냐면 파스 플랫폼을 처음에 개발자들이 접하라고 하면 약간 이제 처음에 신입 개발자들은 신기해 보여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파스 플랫폼의 단점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똑같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가상화된 코어를, CPU를 점유해서 쓰면 다른 같은 머신 안에 있는 다른 VM은 제대로 CPU를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평균적인 어떤 그런 성능을 내는 데는 좋지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이레벨한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키거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스 플랫폼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파스 플랫폼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페이스북 유저고요. 지금 이제 10억이 돌파했죠. 예. 페이스북 10억 돌파가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냥 사담을 드린다고 하면 페이스북의 다음 모습은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 요즘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 던지지 않나요? 네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네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그 뒤에 이제 뭘 할 것 같으세요? 네, 판권을 삽니다. 제일 좋아하는 가수 판권부터 우선은 사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다운로드 서비스 같은 걸 하겠죠. 거의 아이튠스 같은 개념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 거기다 SNS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너도 좋아할 수 있잖아 라고 이제 서제스턴도 열심히 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티컬한 컨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 10억이라는 유저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 유저가 이렇게 월드와이드하게 퍼져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유저는 사실 되게 매력적인 유저이고요. 가장 액티브 있게 움직이는 유저이고 가장 구매력이 좋은 유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음악 하나 그냥 스트리밍해서 쓰는 것들은 껌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 0.99달러 그냥 결제하지 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 뭔가 이제 월드와이드한 서비스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월드와이드한 서비스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비스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오픈해봐야 알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앱을 만들 수 있는데요. 헤로쿠라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 헤로쿠가 이제 앞에 얘기한 건데요. 헤로쿠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파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WS 위에 파스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재판매를 하는. 쉽게 얘기하면 드롭박스가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파일 스토리지 쉐어링이라는 목적으로 파는 거와 똑같이 드롭박스의 본질은 S3입니다. 아시죠? 네. 그냥 드롭박스 얘기를 잠깐 드리면 드롭박스라는 것들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비결이 이제 S3입니다. 아마존의 S3라는 오브젝트 기반의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지 1기가를 쓰는데 0.9달러밖에 안 합니다. 한 달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1GB 쓰는 대신 1달러에서 1.2달러만 받아도 20% 이상,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오피셜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기업 엔터프라이즈 고객한테는 AWS가 39번째로 70% 디스카운트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거 똑같이 AWS 위에서 파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게 이제 헤로쿠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페이스북에 앱을 만들 때 네가 그런 거 잘 고민하지 못하고 그러면 헤로쿠를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서제스턴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서제스턴을 하고 그렇게 앱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월드와이드한 서비스를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파스 플랫폼 자체가 주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프로토타이핑, 빠른 프로토타이핑에 좀 더 저는 관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는 전통적인 파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이 상당히 좋은 게 이게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추정 위치입니다. 추정 위치.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요. 구글 데이터 센터가 정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8곳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뭐 흔한 얘기로 그 미국 전력의 약 5%를 구글이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쓸 것 같지 않나요? 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고요.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사실은 실제 페이스북의 유저의 위치하고 거의 흡사하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글 앱 엔진 같은 오토 스케일리티가 월드와이드하게 제공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페이스북의 유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의 내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있고요. 참고로 그 미국에 보면 피스마라고 하는 연방 정부 기준의 이제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적 물적 그 보안 기준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 그 자꾸 클라우드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피스마 표준이 이제 레이어가 1, 2가 있는데요. 2 정도 되면 어느 것까지 하면 디스크를 파괴할 때 완전히 파괴돼서 자기 성분을 다 분해하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밖으로 원천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해커는 언젠가 그 구글을 뚫을 것 같긴 하지만 웬간하면은 그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구글 앱 엔진의 아키텍처는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앱 엔진 내부를 바라본다고 하면 구글의 서버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위에 구글 파일 시스템, GFS라고 하는 이제 하드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HADFS라고 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GFS가 이제 그 하드 파일 시스템의 그 원조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들은 처음부터 이제 고려가 되기를 구글의 그 서치 엔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애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하면 뭘부터 추상화하고 가상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한 게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제 구글 내부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2011년도가 된 우리가 구글 파일 시스템의 이제 대체대인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죠. 구글 파일 시스템이 뭐 별건 아니고요. 분산 파일 스토리지인데 이제 청크라는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구글이 구글 파일 시스템을 개발한 거는 이제 구글의 그 초기의 그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대학교에서 그 굴러다니는 서버 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었던 구글의 두 창업자가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한 거죠. 이런 서버들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그 하이 어벨러티한 그리고 페일 내에서 폴트 털러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일 시스템부터 만든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 위에서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빅테이블, 흔히 얘기하는 NoSQL의 이제 얘도 원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에 이제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 앱 엔진이 빅테이블을 일부 쓸 수 있게 만든 데이터 스토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파이썬, 자바, 고 옆에 이제 PHP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메일 유저를 내 사용자인 것처럼 인증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유저 API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이름이 뭔지, 이 사용자의 이메일이 뭔지, 물론 어세스를 허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추상화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로테이트 시키거나 아니면 리사이징 시키거나 아니면 피카사 보시면 I'm feeling good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막 변환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피카사 안 쓰세요? 저는 사진 정리할 때 피카사 주로 쓰는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특히 디렉토리 정리를 잘 해줘요. 임포트 할 때 피카사로 들어가면 날짜 단위로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 얼굴 인식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아실 텐데 여튼간에 I'm feeling good을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추상화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파이썬, 자바나 아니면 뭐 PHP 등으로 이제 개발해서 만들면 되고 그 옆에 SDK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 콘솔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구글 앱 엔진으로 썼을 때의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자바를 주로 썼습니다. 실제로 구글 앱 엔진도 별거 아니고요. 앱 엔진에 자바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티라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이제 정량 컨테이너,
자바 쪽에 이제 경량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서 데이터 스토어에는 JDO, 뭐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SQL은 하이버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ORM 매핑을 하는 기술이죠. 거기다가 이제 JSF라고 지금 아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잊혀져 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바 서버 베이스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 모델이 변경이 되면 바로 UI 클라이언트에 그 실시간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물론 메모리 양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민 콘솔 같은 거 만들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기술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요. 사실은 요새는 요거보다는 이제 백본이나 뭐 리콰이어드 같은 걸 써서 이제 부트스트랩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AJAX 펑션을 자동으로 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많이 씁니다. 뭐 jQuery나 뭐 스프링 레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구글 앱 엔진에서 실제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을 이해를 할 때 빅테이블을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이해를 많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앱 엔진에 처음에 이제 디플로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금방 하시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클라우드 SQL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MySQL,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써도 되는데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파스 플랫폼에서 지정한 데이터를 저장소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데이터 스토어라는 겁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NoSQL 기반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난이도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이해하시다가, 그거는 이제 이래서 못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구글 앱 엔진의 데이터 스토어는 빅테이블 기반입니다. 빅테이블 기반이고, 빅테이블에 마스터 서버가 있고, 처비 서버라고 해서 이걸 분배해주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이 있고, 그 다음 맵리스 워커가 실제로 이제 존재를 하고, 구글 파일 시스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글 앱 엔진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JDO를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에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태블릿으로 갔다가 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LDAP 같은, 혹시 LDAP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계십니까? LDAP. 예. 제가 옛날에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LDAP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계속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보면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그 마스터 노드에 가서 어느 데이터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트리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속도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계속 붙일 수가 있어서 하나의 엘리먼트 안에 그 다양한 프로퍼티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키마 프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형태를 계속 넣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이 그런 밑에 이제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이블 구조는 빅테이블 안에 키와 타임스탬프, 그 다음 컬럼, 인덱스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빅테이블 자체는 실제로는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나중에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데이터 스토어에 가서 그 데이터 스토어의 총 용량을 보시면 내가 쓸 수 있는 총 용량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쿼터라고 하는데 그 쿼터의 총 용량이 노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 맥시멈. 안 놀라시는군요. 네가 쓸 만큼 써봐라.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네가 다 쓰겠니? 라는 개념의 노 맥시멈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구글은 노 맥시멈 개념의 이거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하나의 그 컬럼의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 정통적인 RDBMS는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데이트라는 개념은 딜리트하고 인서트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적재합니다. 새로운 컬럼을 넣고 버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있던 이 처비 서버라는 그 빅테이블 마스터 서버한테 실제 데이터는 이게 아니고 얘야 라고 그냥 노드만 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그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를 가져다 줄 수 있냐면 우리가 그 RDBMS에서 딜리트 한번 하고 인서트 하면 업데이트가 한번 되는 두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 인서트만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아니고 실제는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원 오퍼레이션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갖고 오겠죠, 무조건. 네,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이 있고 인덱스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LDAP을 보시면 됩니다. LDAP이 이제 그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맨 상단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도메인 컨트롤러, OU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 밥이다. 그러면 이렇게 밥이 있고 그 밥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가 그냥 무한정 늘어나고 이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고 있으면 데이터를 한 번에 끄집어올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트리의 키를 다 조합하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 스토어의 키가 그 뎁스가 늘어날수록 좀 더 길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요 com.example.people.을 다 붙여오면 그게 하나의 키라고 하면 이 그 트리에서 원하는 값을 한 번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겠죠. 트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키가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한 개념이고요. HDF, 그러니까 하드 파일 시스템도 사실 이 개념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페이로버나 이런 개념들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씨가 덥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제가 오늘 요번에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실 휴작 부담이 되게 컸습니다. 2시간을 해야 된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명이서 하는 세미나잖아요, 이 세미나. 근데 한 분이 좀 시간이 안 되시는 관계로 제가 2시간을 맡았는데 날씨가 덥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주행을 해서 1시간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좀 대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깊숙하게 좀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대신. 네. 아니면 저희 뒤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구글의 빅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그러니까 이퀄이나 뭐 이거보다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like 검색이 아직 안 됩니다. 네. 이게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면서 like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like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어떤 필수 조건이고요. 내가 뭐 제사 정교화를 하고 쓸 것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네. 하지만 실제로는 검색 구글 서치 익스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검색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완전히 검색 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스토어에 들어간 거는 항상 이퀄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루신이나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아주 너무 힘들고요. 어쨌든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이제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계속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자체에서 검색 속도는 좀 빠른데 그런 연산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던 RDBMS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실행 단위가 좀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엔티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가 있으면 스키마가 이제 포크돼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객체 자체를 엔티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엔티티가 이제 한 번에 읽어지면 원 리드, 그 다음에 새로운 엔티티를 한번 이제 풋 하는데 풋은 이겁니다. 없으면 크레이트하고 있으면 있어도 인서트하고 크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투라이트, 투퍼, 인덱스, 프로퍼티, 밸류당 이렇게 그리고 원라이트, 컴포지션 인덱스까지 해서 5번의 이제 라이트가 일어나는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하고는 약간 틀려서 라이트하는 부분이 실제로 엔티티 쪽에 있고 프로퍼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쪽에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존의 것들은 이제 노드를 바꿔주기 위한 오퍼레이션이 2개가 들어가고요. 엔티티 딜리트, 그 다음에 이제 쿼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스몰이라는 애매한 그런 오퍼레이션 단위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요. 키만 인덱스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주키, 프리마리 키만 우리가 인덱스를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하는 작업을 따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앱 엔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키라는 것들을 이제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부에서는 관리하는 키가 로우 키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DC는 컴부터 시작하는 그런 풀로 되는 키가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얼로케이션에서 재분배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몰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나는 이제 구글 데이터 스토어를 대충 알긴 알겠는데 이거는 정말 써먹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요청이 구글 앱 엔진 제가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썼는데요. 원청 많았어요. 계속 많았고, 앱 엔진 정말 쓰기 힘들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RDBMS를 다오라는 요청들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RDBMS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 SQL입니다. 사실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SQL은 그냥 MySQL입니다. MySQL인데, 재밌는 개념을 하나 좀 갖고 있어요. 세미 싱크로나이즈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페일오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복제를 하는데 이 실시간 복제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 쓰면 마스터 노드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쓰죠. 쓰기 전에 사실은 로그에 한번 먼저 씁니다. 로그에 쓰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바꾸죠. 그리고 리플리케이션한테 갑니다. 로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바꿉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를 한번 리플리케이션 되어 있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를 한번 바꾸는 과정은 오퍼레이션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리케이션이 1대1로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만 딱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세미 싱크로나이즈 리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마스터에 가서 로그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바꾸고 슬레이브에 가서 로그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탁 나와요. 그러면은 슬레이브가 알아서 로그를 읽어가지고 자기 쉴 때 싹 바꿔놓습니다. 예, 싹 바꿔놓고 대부분 그럴 때 이제 그 라이트 리드가 다 마스터에서 담당을 한다는 구조 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 싱크로나이즈 리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슬레이브의 리드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갖다 놓을 때는 서버가 N개 이상 있을 때는 라이트는 마스터에 몰고 리드를 슬레이브에 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리 되는 리플리케이션일 때는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 싱크로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터가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깨졌을 때 그때 지가 그 전에 로고를 싹 취합해가지고 내가 진짜 마스터였던 것처럼 깨어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완전 복제를 위한 구조인 거죠. 자, 이 구조가 제가 좀 구글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의 그 스케일러블리티 구조는 뭐냐면 실제로는 구글 앱 엔진이 뭐 대부분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CPU를 연락에 꽂고 메모리를 증설시키고 해서 스케일 업을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하나를 되게 통짜로 키우는 구조가 아니고 스케일 아웃이라는 구조는 자그만 걸 계속 N개를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N개를 싹 늘려가는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구글 앱 엔진도 뭔가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해본 건데 미국 쪽에서 저희 서버에 그러니까 구글 앱 엔진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많아지면 미국 쪽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글 앱 엔진 존의 인스턴스가 계속 이제 포크가 되기 시작합니다. 쫙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쪽에서 늘리면 쫙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늘어날 때마다 처음에 부동되니까 라이트 시키면 데이터 스토어에 라이트 시키면 몇 개 들어왔는지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 어드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MySQL 인스턴스는 하나인 거죠. 얘가 커넥션을 처음에 10개를 잡고 있다가 이제 2개로 늘어나면 20개, 3개로 늘어나면 30개, 4개, 5개 하면 이제 커넥션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RDBMS의 커넥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커넥션만 관리하느라고 얘가 죽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SQL도 못 써먹겠다. 라는 사실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글 앱 엔진은 쓸만한 가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좀 안티한 측면, 좀 안 좋은 측면을 좀 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글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약 7년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 앱 엔진의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서비스, 채널 API, XMPP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훌륭합니다. XMP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애플 쓰시는 분, 아이챗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챗 많이 안 쓰시죠, 국내에서는. 네, 해외에서는 아이챗 같은 거 많이 쓰고요. 구글 토크, G토크라고 하죠. 구글 토크가 XMPP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XMPP가 되게 좋은 게 릴레이를 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해도 사실은 애플에 있는 채팅 서버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쳐가지고 서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프로토콜이거든요. 원래는 자버라는 개념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글 앱 엔진으로 심심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심심이를 만들어가지고 구글 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구글 앱 엔진이 응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서블릿 프로그램을 짜면 끝이에요. 추상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그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구글 앱 엔진에서 좀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문제를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구글 앱 엔진 4 자바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앱 엔진의 로우 레벨 API하고 자바 스탠다드, JSI라고 하죠. 자바 스펙 릴리즈. 어쨌든 JSI 표준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교준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ORM 매핑을 할 때 자바 쪽에 양대 축이 있지 않습니까? JPI하고 JDO. JPA가 좋아요, JDO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똑같습니다.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로우 레벨 API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JDO로 이렇게 접근을 하든 JP를 접근을 하든 로우 레벨 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로우 레벨 API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만 틀린 거예요. JPA 형태로 추상화를 시켰냐, JDO 형태로 추상화를 시켰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대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뉴얼이 원래 구글 앱 엔진 처음 나올 때 매뉴얼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또 한글화 작업을 구글 코리아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볼만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자바 쪽에 이제 표준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EJB나 뭐 RPC 같은 분산 컴포넌트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꽁수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구글의 시스템 모니터링입니다. 구글 앱 엔진이 처음 나왔을 때 파이썬 버전일 때 정말 심각하게 6시간 셧다운된 경우도 저를 봤고요. 뭐 흔히 얘기를 하면 저희가 KT U-클라우드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KT U-클라우드 이제 막 처음에 막 죽으면 역시 KT가 만들어서 막 죽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AWS도 2006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AWS 쓰고 있었거든요. 처음 나오자마자 이아스 나왔구나 써야지 막 해가지고 접속해서 썼는데 그때도 셧다운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미국 동부 서버 문제 많이 나는 AWS 미국 동부 서버 막 죽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만 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남한국 쪽에서도 처음에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차지하고요. 구글 앱 엔진도 처음에는 많은 다운타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뭐 99.9% 업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즘 구글 앱 엔진 자체로 해서 다운타임이 일어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엔진 같은 경우로 이제 뭐 재밌는 것들 이제 뭐 저도 XMPP 이용해서 뭐 심심이 같은 것도 걸어놓고 하고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채팅 하는데 내가 좀 저장하고 싶은 정보예요. 그러면 앱 엔진에 그냥 계속 던지는 거죠. 던지면 나중에 리스트만 출력하면 저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냥 심심하시면 하나 만들어 오셔가지고 앱 엔진에 하나 띄워놓고 그냥 나만 쓰는 그런 친구로도 등록이 됩니다. 구글 앱 엔진 어플리케이션을 친구로 등록하셔가지고 걔한테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용도나 뭐 이렇게 쓰시는 그런 것도 재밌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써보면 지금 최근에는 다운타임이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구글 엔진은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이제 파스 플랫폼이 꼭 갖춰야 될 어떤 그 요건인 거죠. 파스 플랫폼이 이제 파스 자체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파스 플랫폼이 나온다는 얘기는 프로비저닝하고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프로비저닝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즉시 배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배포가 잘 됐다고 하면 스케일러블리티까지 이제 이어지게 자동으로 오토 프로비저닝이 계속 이제 확장돼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파스 플랫폼 자체가 런타임, 흔히 얘기하는 요새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도 VM 베이스고 파이썬도 VM 베이스고 하기 때문에 런타임 자체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시키는 것 자체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니지하는 거죠, 자동으로. 특히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으로 스케일러블리티 시켜주고, 이런 걸 그 무정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정말로 프로비저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적인 기술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메인터넌스를 해보지 않은 기업이나 주최 측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본 그런 기업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뭐 버전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거버닝,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빌딩을 하고, 미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은 pay as you go, 네가 쓴 만큼 네가 내 라는 그런 정책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미터링이 기본입니다. 미터링의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요금이 틀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WS는 이제 시간당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MS의 애저는 분당 과금을 합니다. 내가 10분짜리 서비스를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 MS 애저를 쓰시면 요금을 좀 더 싸게 쓰실 수 있죠. 네. 하여튼간 미터링의 측정 단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봤을 때. 미터링 저희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이 과금을 좀 더 짧게 낼 수 있거나 아니면 길게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시간당 과금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터링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메저링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주는 이제 거버닝 기술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플랫폼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뒤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랫폼이 라이브하게 항상 돌아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프로비저닝과 거버넌스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플랫폼은 거의 쓰지 못합니다. 왜? 걔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다 어플리케이션을 왜 만들어서 올려? 그 플랫폼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요. 한두 번 셧다운되는 걸 보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글 앱 엔진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월드와이드하게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미 6년 이상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프로비저닝과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췄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틱하게 콘솔이 되게 안 이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사실 볼 수 있는 자료들은 거의 다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구글 앱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앱이든 뭐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스마트 TV나 스마트 패드형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레스트하게 통신하시거나 뭐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통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 구글의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앱엔진이라는 샌드박스 위에 구글 앱스, 구글의 어플리케이션들이죠. 하고 거의 같은 레이어에, 거의 같은 레벨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미터링과 빌딩이 붙어 있으니까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쿼터 이상을 넘어가면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운영 환경, 거기다 이제 다양한 SDK 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붙여야 하나의 완성된 그런 플랫폼으로 불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앱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구글 쪽에 이제 라이브러리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개발 환경들, 아니면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가 주는 좀 다양한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 구글 앱스라고 해서 이제 지메일을 기업 단위로나 조직 단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구글 앱스이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장세를 조금씩 이제 띄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글 앱스 쪽에서, 구글 쪽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하진 않지만 월드와이드하게 약 600만 기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600만 기업 하면은 그 유저 수가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10,0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약 4%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 실제 사용자 수가 약 2억에서 4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메일 하나 갖고 있고 구글 앱스 메일 하나 계정 하나 갖고 있고. 예. 그 국내에서도 구글 앱스 쓴다고 하면은 대부분 구글 앱스 쓰는 기업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좀만 찾아보시면 한 10개 중에 2-3개 기업들, 좀 적으면 1-2개 기업들은 거의 다 구글 앱스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조업에서 구글 앱스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조업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 자동차 그 뭐 H모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이제 그 바람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재미가 없으시군요. 어쨌든 그 회사 관련된 이제 1차 원청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어요. 와, 이거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그 기업이 지금 당면한 첫 번째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매번 국제 전화할 수 없잖아요. 070 전화기 갖고 와서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앱스를 쓰시면 지메일 어플리케이션 쓰셔서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빠르거든요. 거기다 구글 닥스로 협업하실 수 있죠. 그 다음 구글 행아웃으로 실시간으로 화상통신하셔서 쓰실 수 있죠. 구글 보이스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구글 보이스의 전화번호가 최근에 들어오나요? 어쨌든 해외에서는 미국 서비스에서는 재작년에 이미 자기 구글 보이스 계정하고 실제 리얼한 전화번호하고 매핑이 됩니다. 전화를 걸면 구글 보이스로 울려요. 띠리디디 그 컴퓨터에 그냥 헤드셋 딱 끼워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충전하면 외부로 아웃바운드 전화가 됩니다.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네, 그런 서비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구글 보이스가 생각보다 그 지금 우리 라인이나 뭐 카카오톡 하면 보이스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국내에서만 그 몇 가지 법령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만들어오고 있었을 뿐이고 미국 서비스는 예전부터 좀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 활성화된 서비스거든요. 뭐 재밌는 그냥 그 사설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글이 그 아시면 구글 지금 그 구글 보이스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로 트랜슬레이트 구글 트랜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실제 전화 거는 그걸 보이스하고 연결하면 아무튼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S 트랜슬레이터 뭐 하기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 구글 재밌는 그 그냥 다 아실 텐데 지토크 중에서 그 친구를 봇을 친구로 추가할 수 있어요. 봇을.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이 아닌데 채팅을 해줄 수 있는 심심이 같은 애를 추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걔가 트랜슬레이터 봇이에요. 제가 중국 사람하고 그 잠깐 얘기할 일이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둘이 지토크로 붙어요. 붙고 둘 다 봇을 하나씩 합니다. 차이니스 투 코리안, 코리안 투 차이니스 봇 해가지고 거기 봇을 하나씩 붙이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어로 바뀌어서 갑니다. 걔 보여요. 반대로. 예.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거기다 구글 앱스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면 또 재밌게 월드와이드하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상당히 줄여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00%가 되겠습니까만은 뭐 아시다시피 그 영어 번역을 최고 잘하는 방법은 우선 일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일본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이잖아요. 봇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재밌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 자체가 구글 앱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한번 이런 기능을 쓰는 기업들은 절대 그 기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컬러버레이션 슈트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엔터프라이즈급에서의 기능 회사들도 이제는 컬러버레이션 슈트를 정말로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서 구글 앱스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그 컬러버레이션 슈트로 이전하는 경향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하고 있고 구글 앱스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실제로는 그룹웨어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스마트 워크의 그 하나의 또 되게 그게 시스템적인 그 리콰이어먼트, 그러니까 꼭 필수 요소 중에 하나는 마켓플레이스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엔터프라이즈가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예전처럼 SI성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SaaS형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가 없는가가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그룹웨어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슈트, 그러니까 그룹웨어나 콜라보레이션 슈트가 가니까 어쨌든 그 시장에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로 ERP 시스템을 붙여 쓴다든가 간트 차트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붙여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메일로 다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는 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메일로 돈도 보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메일로 돈 보내기 나옵니다. 치시면 바로 나와요. 네, 지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돈을 딱 충고하고 이렇게 싹 보내면 그 월렛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재밌는 서비스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파스만 보고 있는데 파스가 끝이 아닙니다. 구글이 원래 파스를 먼저 내놓은 이유는 구글의 API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쉽게 개발을 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구글의 API하고 연동해서 쓰라는 거였는데 구글이 이제 이아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글 컴퓨터 엔진 제가 이제 리미티드 프리뷰 베타부터 쓰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그 프리뷰 베타를 했었어요.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쪽하고 유럽 쪽 명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그 US 미드 그러니까 미국 중앙에 있는 서버에 붙어서 이제 했었는데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AWS 쓰는 거하고는 좀 색다른 기분? 거의 똑같은 이아스긴 하지만 어쨌든 좀 색다른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그 구글 컴퓨터 엔진에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건 많지 않습니다. 컴퓨터 엔진 자체가 AWS와 거의 비슷한 모델인데 접속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활용하는 그런 콘솔 같은 게 좀 틀리다는 거 하고요. 그냥 얘가 버추얼 머신 주는 겁니다. 네, 버추얼 머신 주는 건데요. 구글의 이제 빅쿼리 아니면 구글 앱 엔진의 데이터 스토어 이런 거하고도 연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서 파스 플랫폼을 가지고 구글에서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글의 그 컴퓨터 엔진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아스로 내가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여기 이제 어베이러블 존인데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요 어베이러블 존이 너무 적어요. 지금 현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4개 정도 되는 데이터 센터, 구글의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 맵 잠깐 보셨죠? 지금 아마존이 7개의 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의 매출을 거두고 있어요. 네, 구글 컴퓨터 엔진이 존을 그냥 14개로 늘리고 아시아, 싱가포르까지 해서 14개를 늘리면 이아스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아스 가격은 지금 치킨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아스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하건데 약 지금 가격에 최소 못해도 한 70-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반까지는 못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반 가까이도 떨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하드웨어를 사서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시대가 거의 종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이제 색깔, 그러니까 보안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데이터 센터로나 아니면 인적 물적 보안으로 봤을 때 전문 기업 AWS, 아마존이 원래 쇼핑몰이었는데 이아스를 잘 운영하고 있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 운영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막연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미 그런 고민들은 이제 논쟁의 어떤 대상거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글 컴퓨터 엔진이 이제 되게 빠르게 지금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공개한 지가 올해 초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 1.5 레이에서 버전까지 나갔으니까 조만간 한 2.0 정도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를 마구마구 열기 시작하면 이아스 가격이 이제 점점 더 떨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만 열심히 잘 만들어도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역시 공짜로 데이터 저장소,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50기가 이상씩 갖고 계시잖아요. 통신사에서 주는 거 한 10기가, 20기가, 많은 데는 50기가, 거기다가 다음에서 주는 거 한 50기가, 네이버에서 주는 거 한 20기가,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가격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갈 거고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거는 서비스가 상당히 빠르게 퀵하게 왔다가 퀵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멀티미디어형 서비스. 이제까지는 이미지를 쓰거나 동영상을 써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서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하려면 스트리밍 서버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돼? 라인은 어떻게 할 거야? 회선비는 누가 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셨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거의 헐헐, 물론 그 고민이 있겠지만 거의 예전에 뭐 10분의 1 아니면 뭐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고민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더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또 스마트 디바이스가 여러분들의 손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이미 뭐 인스타그램의 인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거의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구글 컴퓨터 엔진의 또 다른 근대 예인데요. 이게 이제 맵 R이라고 했는데 1.5TB를 60초 안에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구글 컴퓨터 엔진을 이용해서 1.5TB를 60초 안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거,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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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맵 R이라는 게 뭐냐면 R 혹시 아시나요? R이라고 세스 같은 통계 프로그램 혹시 다뤄보신 분 없으십니까? 어쨌든 뭐 그거의 일종입니다. 이게 원래 R의 기원이 그 대학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여튼 R이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통계성의 그런 데이터 처리를 1.5TB가 되는 걸 60초 안에 구글 컴퓨터 엔진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비행기가 마하로 넘어갔을 때 퐁 하고 나가는 것처럼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예전에 앱 엔진 파스밖에 없었다 보면 이아스, 거기다가 스토리지, SQL, 데이터 스토어, 퍼시넌트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10TB입니다. 디스크 사이즈가. 10TB, 그러니까 구글 컴퓨터 엔진에 나는 데이터 공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블록형 그런 스토리지가 10TB가 필요하다 그러면 10TB를 그냥 붙여드려요. 10TB 붙여드리고 빅쿼리나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뭐 캐싱 쿼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체계로 점점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앱 엔진에서 쓸 수 있고 컴퓨터 엔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얘기하면 앱 엔진으로는 되게 경량한 일들을 시켜놓고 뒤에 컴퓨터 엔진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면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앱 엔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앱 엔진이 붙고 뒤에 쪽에는 컴퓨터 엔진이 붙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그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시고 저 말고도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그 기본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앱 엔진하고만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앱 엔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화면 처리 레이어, 업무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컴포넌트화 시켜놓고 미리 이제 프레임워크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가서 이제 도장 좀 하시고 그다음 전기 배선 좀 꽂으시고 하시면 바로 쓸 수 있고 책상 좀 놓으시면 이제 쓸 수 있게 좀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로 이미 API로 구글 그 앱 엔진에서 서비스 레이어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표준을 따라서 그리고 좀 더 쉽게 추상화돼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런타임 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파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스케일업으로 이렇게 실행 환경에서는 이제 확장성 있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프로비저닝 관리 같은 것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있는 것들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나눠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까지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정도까지는 좀 나가야 좀 더 이제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오픈된 플랫폼인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미 모바일 시장에 구글이 지금 그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모바일 시장의 검색 시장을 다 잡고 있고요. 거기다 크롬이라는 걸 통해서 웹OS 아니면 데스크탑 OS까지 지금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된 서비스, 구글 앱스, 그 다음에 오픈된 API 수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한 56개 정도 됩니다. 거기다 세큐리티 관련된 API도 있어요. 거기다 오픈된 스트럭처, 그 다음 개발 툴까지 이제 다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단기간에 그런 투자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좀 플랫폼화 시켜서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그런 공통 업무 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API화 시켜서 제공을 하는 것들, 플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비전이 되고 거버넌스 될 수 있는 그런 실행 환경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네, 들으시면 하신가요? 네, 여러분들을 10분 안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 분량을 좀 짧게 막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클라우드 하면 되게 이제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클라우드 자체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가 사스 레이어만 생각한다고 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세큐리티는 어떻게 하지? 데이터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까? 뭐 기타 등등을 이제 고민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긴 한데, 내가 이제 외국의 서비스, 이제 구글하고 붙어가지고 그런 것이 영어로 잘하시긴 하겠지만 얘기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어에서 만든 용어고요. 이 개념이 이제 왜 중요해졌냐면, 그 미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구글 관련된 기술들 뿐만 아니고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본다고 하면 오바마 정부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그 엘고어 부통령의 그 고속도로, 인터넷 고속도로, 고속 정보통신망, 되게 말이 갑자기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입이 좀 꼬였는데요. 엘고 부통령이 그 미국의 이제 야후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구글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엘고가 이제 미국의 이제 초고속 통신망을 깔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미국 자체가 이제 초고속 통신망을 깔면서 인터넷 붐이 이제 미국 자체로 확 분 거죠. 그리고 그 초고속 통신망 안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인터넷이라는 거, 그러니까 웹사이트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특히 검색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오바마 정부의 그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인데요.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를 먼저 쓰자라는 정책을 미국에서는 피고 있습니다. 그 AWS에 보면 AWS for Government라는 게 있어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 만드는 AWS입니다. 약간 그 온프라미스 개념이 좀 들어갔는데 뭐 보안 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맞춰놓긴 했는데 어쨌든 퍼블릭한, 그러니까 AWS,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미국 정부가 쓰고 있는 거죠. 구글 앱스 포 거버먼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패드램프 아니면 피스마 같은 연방 정부 기준의 그 강력한 그 보안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웬간한 기업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MS도 아직 그 피스마 2를 통과를 못했어요. 최근에 했나?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 보안 기준을 통과할 정도가 되면 미국 정부에서도 믿고 쓰겠다라는 관점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오바마 이기니까 이제 거의 그 패드램프라고 해서 이제 연방 정부의 기준에서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클라우드를 쓸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법규가 있는데요.
그 법규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꼭 껴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CSP라고 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직접 얘기할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브로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외국에서는 그냥 브로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브로커라는 것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라. 그런 걸 통해서 클라우드 전체를 아우러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후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같은 걸 이용해서 아니면 세이지포스 같은 걸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구축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겠죠. 클라우드를 써서 구축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빠르게 어댑션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확장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이제 많은 보안이라는 이유 하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저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잘못하다가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참 무서운 게 한번 월드와이드하게 퍼지면 빼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에버노트 쓰시는 분? 에버노트 말고 다른 거 쓰세요? 안 쓰시죠? 네.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 충성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에버노트가 서비스가 워낙 좋거든요. 네, 저는 키브 쓰긴 하는데 에버노트 쓰다가 키브로 옮겼어요. 너무 짧게 쓰고 싶어가지고. 예. 하여튼간 그 한번 클라우드 서비스에 락킹되기 시작하면 다른 서비스로 못 옮겨요. 지메일 말고 내가 다른 메일 서비스 쓰는 사람이 있다. 예. 다른 서비스를 쓰고 싶은 게 있다. 예.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지메일이 되게 웃긴 게 메일을 보내자마자 핸드폰에서 띵동하고 울립니다. 푸시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 예. 저희 회사에서는 메일로 그냥 채팅을 하거든요. 예, 비동기적인 채팅을 합니다. 팅팅팅팅팅팅 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더 늦게 우리나라가 진입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우리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게 제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걱정이고요. 좀 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이제 범위는 서비스를 관리하고 중개하고 결합하고 개발하고 뭐 차익거래나 점검 같은 걸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덕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어디터라고 해서 이제 어디터링을 해주는 거죠. 감사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관사를 해주는 것들을 하고요. 참고로 기업 공부가 조금만 하면 저희 회사가 그 CSB 우리나라 최초의 CSB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기업이고요. 근데 CSB가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파스 마켓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까 구글 앱 엔지니어 그런 파스 마켓만 있는 게 아니고 모바일 파스라고 해가지고 API 형태, 예를 들어서 푸시 서비스를 그냥 APNS나 G2C, GCN 같은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보내준다든가 모바일 앱을 위한 데이터 스토어 같은 걸 제공해준다든가 이타 등등의 그런 파스 서비스들이 막 상당히 빠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플랫폼도 상당히 다변하게 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이제 날리지 서비스가 우선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식을 같이 모으고 그런 이제 사스나 파스, 이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AWS 쓰는데 실제는 AWS를 쓰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워드프레스 하나 올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가 다 탑재되어 있는 AWS를 드리는 거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킴스큐 뭐 아니면 구글 앱스 뭐 진브라 엑스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원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서 총소요 비용은 감소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하면서 비용 좀 더 내가 원할 때 바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 플랫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 레디스 쓰시는 분 있어요? 레디스? 몽고DB 플러스 레디스. 재밌는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건데 뭔가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레디스라고 그 메모리 기반의 DB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참 좋은 게 옛날에는 세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와스에 뭔가 이렇게 세션 정보를 라이팅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레디스 같은 공유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걔한테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VM 수가 몇 개가 되든 사실 쉐어드 되는 레이어층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예전처럼 그 와스와 와스 간에 어드민 서버를 둬서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경량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여튼간에 그것 플러스 뭐 루비 노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 번에 제공 런타임을 바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KT 우클라우드나 AWS 컴퓨터 엔진 뭐 아니면 앱 엔진 같은 기타 등등의 이제 이아스나 파스 형태의 어떤 그런 런타임들에다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스냅샷을 만들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있냐?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 라이트 스케일이라고 있고요. AWS의 매출의 약 15%에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케일이라는 기업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이긴 한데 자기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매니지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형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워낙 클라우드가 대형 서비스들이 많으면 미국에도 존이 있고 뭐 미국 유럽에도 있고 뭐 이러면 이거 다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개념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AWS가 약 1조 달러가 넘으니까요, 매출액이. 예, 거기에 한 30%를 하고 있는데,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미국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보면은 그 컴퓨터라는 개념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컴퓨터 하면은 빠른 CPU, 많은 메모리, 그 다음 하드디스크를 들고 있어야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빠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게 좋은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빠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그런 컴퓨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데 에릭 슈미스가 네트워크 will be truly be the 컴퓨터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제 비더를 will하고 비더해서 B를 빼서 네트워크가 진짜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의 하나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좀 더 빠른 네트워크가 붙을수록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컴퓨터들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